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혁 매니저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머신러닝 모델링,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이고 최종적으로 서비스 딜리버리를 위한 AI 서비스 아키텍처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머신러닝 장인 없이 AI 프로젝트 하기입니다. AI 분야가 많이 이슈가 되는 최근에는 머신러닝 전문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이 머신러닝 전문가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머신러닝 장인 없이도 AI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발전한 많은 기술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실 머신러닝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머신러닝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내가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기획 파트 직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기로 합니다. 기획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AI 기술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맨 처음 사람의 얼굴을 등록하고 컨퍼런스장에 입장할 때마다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하는 행사 출입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리소스를 볼까요? 먼저 개발자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전문가는 없고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서버 장비나 레거시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획자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SaaS형 AI 서비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필요하지 않고 심지어 이 모든 과정에 서버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요즘 유행하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클라우드의 비전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퍼런스장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AI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일까요? 혹은 이런 AI 서비스가 사실은 쓸모없는 AI 프로젝트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AI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작은 AI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 비효율성입니다. 모델 자체는 가볍지만 모델로 입력되거나 모델로부터 나온 결과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무거워서 추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AI 서비스를 처음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종종 겪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두 번째로 모델 주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모델의 소스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소스에 대한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SaaS형 AI 서비스는 대개 알고리즘이나 소스에 대한 공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만 있고 소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결과의 표현입니다. 대개 SaaS형 서비스에서는 출력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용자는 원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천 모델을 사용할 때 서비스는 상품의 값을 출력하게 되어 있지만 사용자는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추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SaaS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은 사실 간단한 AI 프로젝트가 빠른 구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발자가 바라보는 AI ML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경원 매니저님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데이터 과학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 프로세스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유지보수까지의 단계로 진행되지만 방법론에 따라서는 이 단계를 몇 차례 순환시켜서 짧은 기간 안에 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개발 프로세스 중에 UP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 개발 프로세스처럼 요구사항 분석부터 배포까지의 절차가 있지만 실제 단계는 개념화부터 전이라는 네 가지 단계를 이루며 그 안에서 개발 절차를 반복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구성하는 작업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뿐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는 반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줌으로써 개발자에게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고 변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핏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까지의 절차들이 개발 프로세스와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배포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여기서 모델의 학습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한다는 부분이 조금 전 설명드린 UP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델 구성이라는 측면을 들여다보면 결과물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반복 수행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들여다본 통합 프로세스 UP 모델과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현하는 것이고 그 절차에서 높은 결과 만족도를 얻기 위해 반복 수행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입력과 출력 값입니다. 프로그램 구현 측면에서는 정의된 규칙과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한다면 머신러닝 구현 모델은 데이터와 결과를 입력값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확장해서 개발만큼이나 머신러닝의 환경도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코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상 환경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코드와 모니터,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해줄 인프라와 제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코드 영역은 매우 중요하지만 AI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작은 영역일 수 있다는 말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AI와 머신러닝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용혁 매니저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발의 관점에서 AI ML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잘 이해를 한다면 머신러닝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머신러닝 프로젝트에는 분명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 몇 가지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전문가의 관심사는 운영 효율성이나 비즈니스 성과가 아니라 오직 모델의 성능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론에 관심이 많고 실험을 하면서 성능을 높여나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2009년도에 $1,000,000,000짜리 넷플릭스 대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회는 가장 뛰어난 성능의 추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한 모델이 한 번도 배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모델은 너무나 무거워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출원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1등 모델의 도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지 약간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모델의 정확도에만 집중해서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일 수만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실험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실험이 반복될수록 데이터의 변형, 코드의 변형, 파라미터의 변경 등이 관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머신러닝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 모델, 코드를 관리하고 변경하고 추적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대시보드들의 도움으로 실험 과정에서 디버깅을 한다든지 이벤트 기반 작동을 수행한다든지 매트릭을 관리하는 일도 매우 가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나 머신러닝 전용 플랫폼의 사용이 최근에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머신러닝 분야에서 최근에 개발된 기술에 의하면 어려운 난제였던 블랙박스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델이 어떤 이유로 인해 결과를 추론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용자들이 머신러닝의 도입을 포기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된 기술로 인하여 어떤 변수가 추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더욱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언급한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머신러닝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사용자, 개발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최근의 경향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모델의 성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비즈니스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의 성능을 단순히 정확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연 속도라든지 운영 효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모델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델을 얼마나 쉽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가능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프로젝트 참여자들과의 소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 개발 기간 동안 사이언티스트가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실 기존의 머신러닝 분야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 AI/ML 프로젝트를 바라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이경원 매니저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프로젝트에서도 그렇듯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을 구현하고 실험한 내용을 제품화하려 한다면 일부 인프라나 개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개발 엔지니어가 또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모델을 적용할 때 모델 프로세스에 대한 약간의 기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협업 관계는 각 업무의 영역을 넓혀서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 공통분모가 커질수록 프로젝트의 결과물의 품질은 좋아질 거고요. 공통분모를 늘려가는 좋은 방법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다 쉽게 엔지니어링 영역에 접근 가능하고 엔지니어는 보다 쉽게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들이 그와 같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 장인 없이 AI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하기 세션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